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조용태 교수님의 정해진 미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미래, 인구에 관련된 책인데 인구 변동은 정해져 있죠. 어떤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출산율의 추이가 쭉 나와 있고 사망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거의 큰 오차 없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구 변동에 있어서는 정해져 있는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죠. 우리는 다 현재를 사니까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정해진 미래, 인구 변동의 상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 개인의 삶이라든가 기업의 미래라든가 사실 논한다는 게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구 변동에 관련된 정해진 미래는 우리가 꼭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의 원인인데, 출산율 저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한다, 결혼한 부부들이.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가만히 보면 결혼한 경우에는 거의 2명은 낳는 것 같아요. 물론 한 자녀인 경우도 있지만 글쎄 주변에 보면 거의 다 2자녀고 가끔 3자녀, 4자녀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출산율이 낮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한 경우에 출산율은 낮진 않대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만혼,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해서 출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더욱더 결정적인 거는 비혼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그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구 감소의 더욱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비혼이 생겨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일자리를 잡고 고정적인 수입을 가져야지만 가족도 부양하고 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없죠.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삶도 지금 그런데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는 더욱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결혼이 부자들만이 소비할 수 있는 사치품화 되는 것이 아닌가. 조던 피터슨 교수의 그 책에서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결혼이 이제는 사치품화 되어가고 있는 풍조. 그리고 자녀 양육비 너무 많이 들죠.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 자기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 또한 전통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의 그 권유가 있고 친족 집안의 그런 눈빛이 있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니까 선을 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결혼을 무조건 시키는. 또한 아까 삶이 힘든 것, 이것과 연관된 건데 비관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인류라든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거죠.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괴롭기만 한데, 아니 이런 비관적인 이 세상에 왜 또 다른 생명체를 내어 놓아야 되냐, 이건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비관주의적 경향도 또한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행복할 수 있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일자리에 안정적인 이런 것들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직격탄을 받는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물론 여러 분야를 다 어렵게 했지만 특히나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여행이죠. 국제 교류에 관련된. 근데 인구 변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아직 노년층 인구가 있고 어떤 이런 수요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죠. 50만, 40만, 30만 되면서 교육받을 학생들의 그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직격탄이 되는 거죠. 초중고 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금 OECD 최저라는 거예요. 조만간. 그런데 아이들은 더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대학
대학교 교대라든가 뭐 사범대학 정원은 계속 늘려왔고 입학생은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유지를 하고 있는가 저자가 의문을 품고 있죠. 대학 교육도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비인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 자체가 1대1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교직원들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줄여야 되는데 교육 분야는 거의 공적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걸 또 줄일 수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세에 다 대학을 가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늦은 나이에도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수요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과연 그런 수요가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바로 대학에 직접적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대학이 과연 어떻게 유지 존속을 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경우에 그 나라의 컬리지를 입학을 하면,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년 워크 퍼밋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리지를 졸업을 하면 2년 동안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유학 후 이민이라는 제도로. 근데 그렇게 가서 캐나다 사회에 뭐 정착이 거의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왜냐, 유학을 한다고 해서 졸업을 해서 현지에서 잡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유학만 하고 뭐 귀국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뭐 K-팝이나 이런 것의 영향으로 적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문화적 매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학위 과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학위가 아니라 플러스 2년의 워크 퍼밋을 준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외국인들이 와서 도전하는 일자리는 국내 대학 졸업생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민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이민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한 신화를 가지고 있고, 또한 외국인들이 유입됐을 때 뭐 인종적인 범죄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문제,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이민을 받아들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이 많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온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수요가 창출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기업 활동도 많아지는 거죠. 눈앞에 있는 바로 작은 것, 그것을 보지 말고 좀 큰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내에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사실 뭐 한국어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유창하게 한다거나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뭐 그러한 인력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기존에 외국에 많이 갔지만 실제 그런 잡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굉장히 그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튼 이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무슨 이민을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면 다 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저자의 이야기가. 벌써 우리나라 국내의 농촌 총각이 줄어들면서 결혼 이민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외에도 저임금 뭐 비숙련 노동자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뭐 4년인가 체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또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니까 누가 도대체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긴 시간을 홀로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려고 할 것이냐,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도 많고 견해 차이도 크지만 결국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해도 별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자의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유학 후 이민이라든가 이런 제도들, 또는 우리 젊은이들이 과거 한 5년, 10년 전에 뭐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에 워킹홀리데이를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는 뭐냐면 말이 청년 교류지, 호주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민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 단기 체류를 통해서 많은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꼼수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력은 국내 청년들하고 일자리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영역, 서로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튼 사회가 활기가 돌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창조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좀 적극적으로 호주처럼 뭐 무제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한다거나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 인구 줄어든다 이야기를 하면 또 나오는 얘기가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을 하면 우리는 다 해결된다. 통일 대박론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과거에는 뭐 민족주의적인 감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통일 의지 같은 게 발휘가 되고 그러한 접근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통일이 아니라 경제통합 정도의 그런 수준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발휘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튼 뭐 통일이든 경제 통합이든 우리에게는 뭐 매우 중요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절실한 부분인데 진척이 잘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그 출산율이 과연 통일 이후에도 어느 정도 2.0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동독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0.7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적응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뭐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능성만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걸 상수로 둘 수는 없으니까 통일 문제를 지금 인구 변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분인데, 저자가 기업의 강연을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인구 변동에 아무런 대비가 없을 수가 있는가, 늘 물어본대요. 10년 후에도 이 기업의 상품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 관계자들이 놀란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이 기업의 연령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봤다는 거죠. 계산해 보면 끔찍하죠. 다 이제 40, 50이고 30, 20에는 이제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채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만 느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전체에 유효 수요가 창출되어야지만 기업도 유지 존속이 가능한 거니까 활발하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기타 소비에 대해서 분석할 때 뭐 밀레니얼 세대, 뭐 Z세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글쎄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밀레니얼 Z세대 분명히 있지만 그 인구 계층이 계속 줄어드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인구가 많건 적건 간에 인구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소비 세대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분석하는 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제 초저출산이기 때문에 그 모집단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기존 소비 집단에 비해서 이렇게 작아지니까 과연 그 세대 분석만 하는 거,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인구와 더불어서 가구 분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소비라든 게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많죠. 저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가구 분할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아직은 안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가구 분할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는 뭐 이런 현상들도 있고,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용품들이 가구 단위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많죠. 자기 기업의 품목에 있어서 이런 것들 가구 분석도 해야 되고, 전체 인구 규모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해외 진출 지금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조언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통계청의 통계 자료는 굉장히 잘 돼 있답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대요. 웹사이트만 접속하면 얼마든지 참고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이건 개인의 입장이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구 통계 자료를 반드시 참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 100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대요. 근데 기존의 100세 인구들은 농촌에서 건강하게 나름 비교적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세가 되면 반드시 그 국가에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할 게 많잖아요. 건강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자신의 소개도 직접 하고 그러한 100세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100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매년. 근데 지금은 100세를 도시의 요양원에서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불명의 상태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의사 표시도 전혀 하지 못하고 생명 연장만 하고 있는 그런 100세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회적 의료비, 그걸 누가 과연 앞으로 감당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상당히 그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죠. 요양원 입장에서는 또 나름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또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이고,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노년층이 계속 늘어나는데 과연 이 연금들, 이러한 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늘어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년, 20년, 30년 이후에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과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금 제도라든가 복지제도, 보험, 건강보험 구조 개편을 해야 되겠죠.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 그리고 청년층에게 있어서 취업할 때까지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 전 기본소득을 지원을 한다거나, 여튼 간에 이게 사회적으로는 세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내에서 우리 자녀고 또 우리 이제 손주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원혜영 전 의원이 웰다잉 운동을 하시길래 신문에서 잠깐 봤거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내용을 접하면서 웰다잉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회에 폐가 안 되도록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명치료라든가 그런 거 없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웰다잉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구 변동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변동이라는 거는 우리 삶의 하나의 작은 변수, 이런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수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기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